공화당 전당대회가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환호는 최고조에 달했으며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 단체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은 친트럼프 핵심 의원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올 11월 본선거에 출마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 사기 주의를 요구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외국인 재정 수지가 오히려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온라인 게임 스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밀워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그에 대한 지지와 환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오늘 대회에서는 이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으며 한때 트럼프의 라이벌이었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대관식으로 불리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중 총격 이틀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암살 시도 중 부상을 입고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은 채 대회장에 입장했는데 피격 당시 불굴의 강인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서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첫째 날 찬조 연설에 나선 공화당 정치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료품,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과 일자리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재앙이라고 몰아세웠고 대의원 등 참석자들은 조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등의 연호하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찬조 연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피격에도 무사한 것을 신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미국을 다시 한번 안전하게를 주제로 이민과 범죄 문제를 다뤘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논쟁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한때 주요 라이벌이었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올 가을 총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결속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간의 노선 투쟁을 일단락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외치며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올해 초부터 치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고 남은 인물입니다. 지난 3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결국 사퇴하기는 했지만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주까지 그가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흘에 걸친 이번 전당대회 컨셉은 일별로 각각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미국을 한 번 더 위대하게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 단체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머스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추정 재산은 2,5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스크가 이달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에 매달 약 4,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 CEO는 후속 게시물을 통해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후보가 있었던 마지막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올해 선거 기부금 중 가장 큰 규모는 은행가 토머스 멜런의 증손자인 티머시 멜런이 지난 5월 말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슈퍼팩 마가에 기부한 5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한 소식통은 지난 6월에 결성된 아메리카 팩이 유권자들을 등록시키는데 또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 유권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조기 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경합주에서 매우 강력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도 민주당이 2008년 이후 승리하지 못한 주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신입급 정치인 J.D. 밴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밴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하는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 의원입니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선인 밴스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 기후위기 평가 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하는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 의원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밴스 상원 의원은 존 브레켄리치, 리처드 닉슨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밴스는 정치 경력은 짧지만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상원 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오하이오 미들타운 출신인 그는 주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에서 복무한 후 예일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와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특히 2016년 출간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 회고록은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밴스 의원이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처음에는 네버 트럼프를 외치는 비판론자였습니다. 인도계 미국인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둔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미국의 히틀러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계 진출에 나선 2021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칭찬하며 태세를 전환했고 결국 선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의회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을 끊임없이 옹호하는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친구 사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밴스 의원은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인 내일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밤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져 무소속으로 11월 본선거에 출마하려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메넨데스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밤 메넨데즈 연방사원 의원이 오늘 공직자 부패 혐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3명의 뉴저지 사업가로부터 금괴와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 아니라 이집트 정부를 위한 거간꾼 역할을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시먼다는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메넨데즈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나라는 범죄 조사로부터 보호했으며 자신과 그의 아내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업가들과 함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집트 정보당국 관리들과 만나 이집트 정부를 도와왔다고 편결했습니다. FBI는 메넨데즈의 뉴저지 자택에서 금괴와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그는 금괴가 자신의 아내 네딘 메넨데즈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네딘 메넨데즈도 함께 기소됐지만 유방암 수술 및 회복을 위해 현재 재판이 연기된 상태로 네딘 메넨데즈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11월 본선거를 4개월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하려던 메넨데즈 의원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I have never violated my public oath. I have never been anything but a patriot of my country and for my country. I have never, ever been a foreign agent.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100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고 호와 카리브해 휴가를 즐기고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7년 11월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판결 불가 판정을 받으며 극적으로 살아남은 바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뉴저지 사업가 가운데 2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재판 전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수사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연방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메넨데즈가 부정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발견했으며 차고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컨버터블 차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네딘 메넨데즈 여사 역시 자신의 남편 직위를 이용해 이집트 고위 공무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이집트 정보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괴의 일련 번호와 현금 더미를 묶은 테이프에 남은 지문이 뉴저지 사업가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메넨데즈 의원의 지문도 일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미 역사상 2번 기소된 유일한 상원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오늘 발표된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정치 인생은 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민 사기 주의를 요구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 이와 관련한 이민 사기 행위가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에는 600건이 넘는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규모 결혼 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가 나오고 있으며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고에서 2만에서 3만 5천 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11만 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애리조나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건강보험 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됐습니다. 미주 한인 등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가 지난해 7,403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으로 외국인이 한국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총 금액 1조 3,287억 원보다 7,403억 원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2021년과 2022년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건보 외국인 재정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 동안 누적 흑자가 총 2조 7,825억 원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오히려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2023년 656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적자는 2019년 573억 원을 기록했고 이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640억 원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최근 5년간 해마다 건보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 10,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우려스러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2달 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뉴욕시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년 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뉴욕시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비 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물가 타격이 큰 곳으로 꼽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뉴욕에서는 계란 12개짜리 한 판을 1달러 51센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려 336%가 급등한 6달러 59센트에 사야 합니다. 베이컨 역시 2020년에는 한 팩에 5달러 58센트였지만 지금은 14달러를 지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병은 2020년 2달러 32센트였지만 지금은 7달러 32센트로 218% 급등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발표한 주요 도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의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과 하와이의 호놀룰루 지역 다음으로 뉴욕시의 물가가 가장 많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뉴욕시는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68세 존 마레키는 이제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고기를 거의 사지 않는다며 예전에는 스테이크를 종종 구매했지만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란, 우유, 과일, 빵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의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의 2달 전 대비 인플레이션은 1.1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하면 늘 100불이 넘게 나온다며 육류는 하나도 안 샀는데 이 정도면 이제 육류 단백질은 식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이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및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온라인 게임 및 앱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학령기 자녀들이 온라인 정보 유출 및 금전 손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설문조사 업체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85%의 청소년들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1%는 매일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게임은 무기 및 캐릭터 액세서리 구매를 적극 부추기고 있어 비디오 게임 및 온라인 아이템 시장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제3자에게 자신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가족 이름, 집 주소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식 게임 플랫폼 외부에서 더 저렴하게 할인된 아이템을 살 수 있다거나 구하기 힘든 희귀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종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심스러운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준 링크를 클릭하거나 낯선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명하며 알지 못하는 계정 사용자와 물건을 매매하고 주고받으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가짜 온라인 링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트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사이트의 연락처 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용 약관,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온라인상에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한 뒤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모니터하고 제한해야 한다며 자녀의 소비 습관을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줄리안민입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월에 비해 7,043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당초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당초 0.1% 증가했다고 밝혔던 5월 소매 판매도 0.3% 증가한 것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율로 따지면 2.3%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소매 판매는 변동이 없었다던 당초 발표에서 0.2% 감소한 것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1.9% 증가한 반면 음식점에서의 판매는 0.3% 증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밀쳐 제 방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이날 오후 말다툼을 벌였으며 청년이 그의 어머니를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웨스트 165번가 공원 근처에서 제 방 아래로 밀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할렘 출신의 여성은 잔디밭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할렘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남성 보호소에 거주하는 여성의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경찰이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유명 체육관 근처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금요일 밤 자정 직전에 이스트 76번가와 2번가 근처에서 한 여성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머리에 상처가 난 27세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이륜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그는 주황색 셔츠, 황갈색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한 시민이 다가가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1990년대 드라마 베버리 힐스의 아이들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셰넌 도호티가 5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도호티의 홍보 담당자는 도호티가 수년간의 암 투병 끝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우티는 2015년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2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암이 재발에 전이됐으며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암이 뇌로 전이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샌디호크 해안선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난당한 한 남성을 어부가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4세 남성은 뉴욕시 해변 퀸즈 브리지 포인트에서 밀물에 휩쓸렸으며 뉴저지 해안에서 어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물 위를 헤매고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부는 남성을 보트에 태워 맘머스코브 마리나로 데려갔으며 그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를 구한 어부와 그의 아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밝히며 그 남성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한 후 교통편을 안내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